네, 안녕하세요. 선울기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오늘은 이제 B2에 대한 결말, 특히 요즘 코스피 지수가 연초부터 4,600선을 돌파하는 등 이제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빚을 내서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B2가 역대급 규모로 급증했어요. 1월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국내 증시 전체 신용융자 잔액이 27조 8,708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 해당 수치가 지난해 12월 17일 기록한 이제 27조 5,288억 원을 약 3,500억 원으로 넘어서는 규모로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일단 뭐 신용융자 잔액이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 규모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히기도 합니다. 일단 금요일 이제 어제 외국인 매도 규모가 순매도 규모가 1조 5천억 원이었는데 이제 기관과 개인이 각각 1조 1,959억 원, 그리고 개인이 1,307억 원을 매수하면서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데에는 저도 의문을 딱히 품진 않습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그런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이제 어떤 그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을 좀 주식시장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4분기에 20조로 이제 올해 영업이익만 100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매출액은 훨씬 높겠죠. 그렇게 역대급 매출로 하이닉스는 또 올해 매출 150조를 돌파할 것으로 엄청난 반도체 사이클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연일 호재로 기관과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산이든 간에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 항상 조정을 동반합니다. 뭐 항상 나오는 말이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뭐 이 문장이 언제나 신용이 극단적으로 팽창했을 때 개인들이 겁없이 이런 비투로 레버리지를 다 끌어가지고 이런 개인 투자자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코스피 시장 역시 당연히 예외가 아닙니다. 시장이 작기도 하고요. 신용거래 잔고가 역사적 고점 구간에 근접했을 때 이렇게 접근하거나 이를 경신할 때마다 시장에서는 항상 다음과 같은 정서가 퍼집니다. 개인의 정보 접근성이 과거보다 뭐 좋아졌다, 뭐 이런 식. 또 기관과 외국인의 독점이 무너졌다, 뭐 유동성이 풍부해서 하락은 제한적이다. 조정은 오히려 기회니까 더 매수해야 한다. 그런데 금융시장은 의식의 진화 속도보다 구조의 반복 속도가 훨씬 빠른 영역입니다. 도구는 바뀌어도 인간의 심리와 레버리지의 속성은 절대 바뀌지가 않고, 사실 여러 번 비투를 하는 사람들이 뭐 수억을 잃고, 특히 가장이 주식으로 2억을 잃고 자살을 하는 등, 또 이건 그냥 보여지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굉장히 많은 가장들이 이렇게 돈을 끌어와서 투자를 했지만 그 빚이 생기면서 모아놨던 돈은 다 공중분해되고, 이렇게 뭐 가정에서는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고 뭐 이혼까지 가는 그런 가족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이 그렇게 비이성적 과열이 모멘텀이 또 굉장히 강한 반증이기도 하지만, 항상 수익을 익절하고 싶은 사람들은 수익 실현을 하고, 그때 헤지 펀드들은 역대급으로 이제 개인들이 들어올 때 항상 숏을 칩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 확률을 거래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비투를 내 돈에 약간 레버리지를 더해서 상승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금융공학적으로 보면 이 정의는 거의 틀립니다. 레버리지가 기대 수익을 키우는 도구일 수도 있는데, 동시에 레버리지는 분산과 파산 확률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도구라고 나와 있고요. 그렇게 또 간단한 예시로 연내 뭐 기대 수익률 7%와 변동성 한 20%, 이런 자산을 2배의 레버리지로만 보유하면 기대 수익이 14%가 아니라 변동성이 거의 40%에 가까워지고, 하방의 꼬리 리스크는 비선형적으로 증가하는데, 즉 레버리지가 조금 더 벌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완전히 탈락할 확률을 훨씬 빠르게 키워주는 거죠. 지금 많은 개인들이 들어간 자금들은 레버리지와 비투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투자는 결말이 항상 무섭고 망하게 되죠. 그래도 뭐 현물 투자자는 틀려도 버틸 수가 있고, 시간이라는 변수가 있고, 또 버티면 이 시간이 나의 편이지만, 그런데 지금 새로 들어온 어떤 B2 투자자들,
담보 비율이나 이자 비용, 또 반대 매매 기준이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시간 제한 폭탄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장이 맞더라도 시간 안에 맞아야 하는 거니까 이 조건은 투자 난이도를 기하급수적으로 확 올려버리는데, 일단 코스피 시장의 구조적 불리함을 생각해보면 개인은 그냥 참여자일 뿐 설계자가 절대 아니죠. 코스피가 겉으로 보면은 개인 비중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 보이지만 가격을 결정하는 힘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코스피의 가격 결정의 실체는 외국인 자금 흐름과 이 글로벌 금리와 달러 선물 옵션이나 이제 시장의 포지션, 이런 대형 기관의 리밸런싱 할 때마다 이런 그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개인은 이 어느 중에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고 그냥 그 흐름에 따라서 타고 쓸려 나갈 뿐이죠. 개인이 항상 결과를 보고 대응하는 존재라면, 특히 비투를 한다는 그 시그널은 가장 늦게 반응하면서 가장 빠르게 퇴장하는 위치에 항상 서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외국인이 금요일만 1조 5천억 원을 순매도했을 때 개인이 그냥 순매수한 거 1,3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한 거거든요. 만약에 기관이 여기서 빠졌다면 주가가 엄청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레버리지가 다 터지면서 반대 매매, 마진콜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순식간에 주가가 폭락했을 겁니다. 그렇게 레버리지와 비투는 투자 난이도가 정말 다른 게임으로 바뀌는데, 어쨌거나 기관과 외국인도 레버리지를 쓴다는 건 맞지만, 그런데 개인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이랑 기관은 조달금리가 개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리고 담보관리가 항상 유연하고 해지 수단이 다양합니다. 그냥 주식에 몰빵이 아니라 주식에 들어갔으면 그걸 빠졌을 때 해지할 수 있는 다른 이제 옵션이나 이런 선물들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항상 해지 수단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개인은 이런 요소들의 정반대 성향을 갖고 있다면 세상아 덤벼봐라 이런 마인드로 덤비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개미의 인생인 거죠. 그렇게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고, 개인이 가장 불리한 규칙으로 가장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다면, 또한 이렇게 신용장고가 위험한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상승 에너지가 아니라 하락의 연쇄 폭탄입니다.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실제 현물 돈이 아니라 어디서 끌어온 그냥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닌 거죠. 그렇게 신용장고가 증가한다면 흔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만큼 또 매수세가 강하다는 뜻이고 개인들을 부추기지만 이게 절반만 맞는 말이라는 거죠. 한 코스피가 작년 4,200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막 정부나 이제 KB증권 같은 경우는 7천까지 간다, 빚을 안 쓰면 손해다, 이런 식으로 개인을 꼬드겼고, 그때 비투로 했던 사람들이 3천 8, 900까지 내려갔을 때 다 터졌어요. 그렇게 신용은 미래의 매수력이 아니라 미래의 매도 예약으로 신용거래가 언젠간 반드시 청산이 된다면, 그 자발적 청산, 이 반대 매매 문제는 대부분이 반대 매매로 끝난다는 점이고, 이런 매매는 가격과 무관하고 가치와 무관하고 그리고 심리와는 더더욱 무관한데 규칙에 의해서 자동 실행되는 매도 옵션입니다. 이렇게 하락과 반대 매매는 주가 추가락의 자기 증폭 구조로 신용잔고가 이미 높은 시장에서 작은 충격에도 다음 순환에 빠지는데, 외부 충격의 발생과 주가 하락과 이 담보 비율이 약화되고 반대 매매 발생과 이 매도 물량이 확 증가하면서 추가 하락이 되는 이 과정에서 개인은 아무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이러다가 그냥 막 다 돈을 날려버리는, 이렇게 돈이 공중분해되는 것을 경험을 해본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또 생각해보면 비투는 금리와 함께 봤을 때 그 위험성이 배가 되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금리라는 게 모든 자산의 어떤 끌어당기는 중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금리가 높거나 불안정한 국면에서는 주식의 할인율 상승이나 밸류에이션을 압박하고 뭔가 멀티플을 확 수축시켜버리고 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 환경이 레버리지 투자에는 최악입니다. 또 당연히 담보 비율이 높아지고 비투가 늘어나다 보면 그 돈에 대한 이자 비용은 항상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발생하고요. 매일 누적되고, 그리고 그것은 또 복리로 작동되기 때문에 이 양의 복리가 아닌 음의 복리가 참 무섭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자를 과소평가하는데, 그러나 장기화될 경우에 이 이자의 수익은 상당 부분을 구조적으로 잠식합니다. 심리적으로 비투는 인간의 어떤 심리에 가장 취약한 부분을 항상 자극을 하죠. 단순합니다.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얻고 싶고 빠른 성공 사례에 확산이 되면서 SNS나 커뮤니티의 과시문화, 그렇게 탐욕은 레버리지와 만나면 통제력을 항상 잃고, 손실이 계속되면 이 레버리지는 손실을 숫자 이상으로 키우면서 계좌 변동과 강제 청산, 이런
공포스러운 수면 장애도 동반하고, 이런 공포 상태에서 인간은 공황이 오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절대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냥 역사적으로만 봐도 B2의 결말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패턴은 똑같은데 2000년대 초반이나 2008년이나 2020년 이후에 개인 참여 급증이 신용장고 급등과 이번에는 뭐 다르다는 생각, 그리고 변동성 확대, 개인 대규모 손실로 이 역사는 형태만 바꿔도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B2 실패 이후에 파괴적인 악순환을 생각해보면 자본 손실과 심리 붕괴, 그리고 복구라는 데 집착을 하면서 더 큰 위험을 감수를 하죠. 이 악순환이 개인을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탈락시키고 그냥 인생 전체를 망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이 잃는 이유는 시기를 볼 때 역대급 B2 국면에서 개인의 손실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였고, 예측에 대한 실패가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필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돈 좀 벌겠다고 B2와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